대학원생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한 시골 소년이 머릿속 주판으로 풀어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학생. 계산기 대신 손가락을 움직이며 눈을 감고 문제를 푸는 이 아이는 전 세계 수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몇 달 전 저희 작은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래된 것이 가장 앞선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보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란 중학교 1학년 한희준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이상 걸리는 그곳은 요즘 말로 하면 교육 인프라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시골이죠. 버스는 2시간에 한 대꼴로 오고 학원은커녕 편의점도 마을 안엔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를 키워주신 분은 저희 외할머니 김복순 여사님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올해로 80을 넘기셨고 마을에서 전통 한지 공방을 운영하십니다. 종일 한지를 삶고 말리고 틀에 얹어 눌러 말리는 그 작업을 아무런 기계도 없이 맨손으로 해내는 분이세요. 어릴 때는 그런 할머니가 고집 세고 손재주 많은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손에서 나오는 건 단지 종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끈기, 정확함, 반복 속의 통찰 같은 삶의 철학이었죠. 저는 6살 무렵부터 할머니께 주판을 배웠습니다. 할머니께선 과거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고 주판으로 손님들 앞에서 순식간에 계산하는 속도로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판은 이제 낡고 닳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 주판을 두드리며 이준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그것이 놀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 둘, 셋 구슬을 움직이며 숫자를 세는 것이 신기했고 할머니가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아서 계속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슬이 움직일 때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형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열이 이어지면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고 곱셈이 시작되면 구슬들이 기하학적 구조로 정렬되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도 적고 질문도 잘하지 않는 아이였고 특히 수학 시간에는 선생님이 보시기엔 이상한 습관을 가진 학생이었을 겁니다. 저는 연습장에 연산을 하나하나 적는 대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손가락을 허공에서 움직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친구들이 쟤 또 주판 치네 하며 킥킥 웃는 것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준아, 내가 나가야 하는 대회인 것 같다. 그건 바로 전국 청소년 수학 경진대회 예선 참가 신청서였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제가 수학 문제를 독특하게 푸는 걸 흥미롭게 보셨던 분이셨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대회는 대부분 공식을 암기하고 과정을 서술하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습장도 많이 안 쓰고 공식을 거의 외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구슬처럼 숫자를 움직이며 직관적으로 푸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아, 수학은 숫자를 이해하는 거지. 반드시 종이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너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야.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처음 보는 큰 강당에서 수험표를 받았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문제들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3차 방정식, 도형 회전체, 정수론까지. 하지만 저는 연습장에서 연습하던 그대로 눈을 감고 머릿속 주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던 그 연습처럼 구슬을 하나하나 옮기며 문제를 느꼈습니다. 종이에 연산을 적지 않고도 머릿속 주판을 보며 답이 명확히 떠올랐고 저는 자신 있게 모든 문제를 맞췄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이준아, 너 만점이야. 전국에서 유일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해보다라는 마음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저는 전국 3만여 명의 학생 중 단 한 명의 만점자가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곧 심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풀이 과정이 정석과 다르며 암산 기반의 계산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 수상 보류라는 통보였습니다. 아니, 답이 맞는데 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은 허공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답은 정확했고, 시간도 기록되어 있었고, CCTV에도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빠르고 과정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를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란다. 사람들이 아직 내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수학 교사의 SNS 제보로 온라인에 퍼졌고, 머릿속 주판으로 대학 수준 문제를 푼 시골 소년이라는 제목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미국 하버드와 아시아 교육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미국 수학 청소년 포럼 AMIP에서 저를 한국 대표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도착했고 이메일도 진짜였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하자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널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준아, 이제 내가 세상에 너를 보여줄 차례란다. 그렇게 14살 시골 소년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크게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이었고 제가 살고 있는 안동의 작은 한옥 마을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하버드에서 당신을 공식 초청합니다라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엘리사 우드 교수, 미국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의 저명한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군, 당신의 독창적인 계산 능력과 사고 방식은 매우 놀랍습니다. 국제 수학 교육 포럼 AMIP에서 당신의 방법을 소개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할머니와 저는 한참 동안 메일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 같지도 않고 현실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쩐지 밥맛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건 기회란다, 이준아.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회지. 그런데 세상에 진짜 너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권 신청도 처음이고 비행기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교수님과 하버드 측에서 모든 여비와 체류 비용을 지원해 주셨고 외할머니도 함께 가자는 제안에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같이 동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 몇 개, 간단한 문장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제가 가진 방식이 과연 거기서도 통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풀었던 것뿐인데 그걸 세계의 수학자들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니 그 부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하버드의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저희는 캠퍼스 근처의 숙소에 안내받았습니다. 밖은 3월이었지만 눈이 아직 남아 있었고 낯선 언어와 건물들, 빨간 벽돌 담장이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버드 대학교 안의 한 세미나실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실에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 교수들, 박사과정 학생들, 교육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머릿속 주판, 그리고 할머니가 가방에 넣어준 낡은 진짜 주판 한 자루였습니다. 엘리사 교수님은 마이크를 넘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준구는 전통 주판 교육을 통해 계산력을 익혔고 이 방법으로 대학원 수준의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해결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문제가 떴습니다. 복합함수의 극한값을 추론하는 문제였고 저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수학 용어들이 섞여 있었지만 문제 속 숫자들과 조건들을 머릿속에 넣고 구슬을 옮기듯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가락을 허공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오직 제 안에서만 숫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 2분 뒤, 저는 마커펜을 들어 답을 적었습니다. 칠판에 숫자가 찍히자 세미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컴퓨터 계산과도 일치합니다. 엘리사 교수님이 조용히 말하셨고 몇몇 교수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지어 선형대 수학, 행렬 연산, 수열의 규칙성 예측 등 더 어려운 문제가 이어졌고 저는 하나씩 답을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걸 저 아이가 풀었다고? 라는 눈빛이었지만 곧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지? 라는 경외심 섞인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고차원 공간상의 회전체 좌표 계산 문제였고 저는 그 문제 앞에서 잠시 눈을 감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급할수록 숫자가 도망가. 기다려야 해. 숫자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형태를 조합하듯,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답을 적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 다음, 완벽합니다. 소수점 6째 자리까지 정확합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며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전통 계산법이 이토록 정교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판을 잘 친다는 사실보다 이 오래된 도구가 얼마나 깊은 사고력을 키워주는지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엘리사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준군, 당신의 방식은 암산이 아니에요. 사고의 한 방식이고, 직관의 새로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세계와 처음으로 맞닿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첫 발표 이후 저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복도에서 저를 알아보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제 손가락 움직임을 유심히 따라보셨고 어떤 학생은 당신은 숫자를 그림처럼 본다면서요? 진짜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저에게 자기도 주판을 배울 수 있느냐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수학과의 부학장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응용 수학자인 스티븐 웰스 교수는 제 발표 이후 열린 내부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빠른 암산 능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와 증명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쇼맨십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소문처럼 퍼져 저에게도 들려왔을 때 솔직히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이 방식이 틀린 걸까?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할머니께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아, 내가 들고 있는 건 주판이 아니라 지혜란다. 사람마다 자기가 익힌 방식이 최고라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짜를 알아보게 돼 있어. 할머니의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하버드와 MIT 그리고 스탠퍼드가 공동 주최하는 교육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서양 교육 방식의 충돌과 통합. 이 자리에서 저는 실력자가 아닌 사고 방식의 대안으로서 소개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숙소 작은 테이블에 앉아 낡은 주판을 닦으시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준아, 내일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숫자를 무섭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포지엄 당일 캠퍼스 내 대강당에는 약 400명 이상의 교수, 연구원,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사회자의 소개로 제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제 발표는 이랬습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저는 숫자를 친구처럼 대합니다라는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판을 꺼내 직접 시연하며 숫자를 어떻게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접근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던 사람들도 문제 하나씩을 풀어내며 그 이미지화 과정을 설명하자 점점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 웰스 교수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이준군, 당신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학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수학은 누구나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감각이라는 것을 모든 학생이 갖춘 건 아닙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정중했지만 분명히 회의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고, 그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의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특별한 감각을 타고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누구든 반복해서 훈련하면 익힐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할머니와 2시간씩 주판을 연습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숫자를 따라가는 방식은 공식과는 다른 종류의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무대로 모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단상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저 시장에서 계산기 대신 주판을 쓰던 상인이었지요. 그런데 손자한테 주판을 가르쳤더니 숫자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전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할머니의 손가락이 주판을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마치 절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웰스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군. 자네 방식을 실제로 본 뒤로는 뭔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며칠 뒤 그 교수님은 저와 할머니에게 정식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를 보내셨습니다. 주제는 주판 기반 사고력 훈련의 뇌인지 구조 분석. 그 말은 곧 이제 이 방법을 의심이 아닌 과학으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전통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곳에서 가장 미래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었고, 저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혜는 세련되지 않아도 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는 언젠가 반드시 증명된다는 것을요. 심포지엄 이후 제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전통 방식의 회의적이었던 교수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하버드 캠퍼스 곳곳에서는 머릿속 주판을 그리는 한국 소년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보다 제게 더 큰 감동을 준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학이 처음으로 재밌어졌어요. 저도 숫자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익명의 이메일로, SNS 댓글로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교수님과 웰스 교수님은 제 방식에 대한 심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하루 1시간씩 주판 기반 직관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숫자와 감정, 이야기, 감각을 연결해보는 것. 예를 들어 덧셈을 배울 때 3, 2, 5가 아니라 3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는데 2마리 친구가 놀러와 5마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내면 숫자가 훨씬 쉽게 마음에 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당근 5개를 토끼가 주었단다. 그런데 3개를 더 주었지. 이제 몇 개가 됐을까? 그 말이 저에게는 숫자를 보이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판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수학 앱 마인드 에버쿠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VR을 통해 주판을 조작하고 이야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앱은 아이들이 숫자를 몸으로 기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음 시범 테스트를 한 곳은 바로 하버드 근처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낯설고 불안해하던 아이들이 주판 앱 속에서 숫자를 구슬로, 그림으로, 이야기로 접하자 하루가 다르게 몰입했고, 단 2주 만에 학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뉴욕타임스와 BBC, NHK, KBS까지 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교수님들은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를 무서워했던 아이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앱을 공개하기로 했고, 할머니와 저는 이준이라는 이름 대신 조용한 구슬이라는 별칭으로만 언급되기로 했습니다. 앱이 출시된 첫 주, 마인드 에버쿠스는 미국 앱스토어 교육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0개국 이상에서 다운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ADHD와 같은 집중력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웰스 교수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에 틀렸다고 인정한 걸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자존감을 잃고 살던 아이였거든요. 숫자를 빠르게 풀어도 과정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고 주판을 머릿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비웃음을 사던 시간들. 이제 그 시간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사 교수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준군,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하버드와 협력하는 국제 영재 교환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전액 장학금도 제공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아, 이제는 숫자 말고도 배워야 할 게 많단다. 가보렴. 내 세상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참고 저를 키워주시고 새벽 시장에서도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던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돌아올게요. 제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는 한 시골 소년이 머릿속 주판 하나로 세상과 연결된 여정으로 이어졌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골의 한 소년이 머릿속 주판 하나로 세계를 감동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엔 조용히 삶의 지혜를 전해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또 다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르침. 오늘 다시 꺼내어 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